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문제가 하도 뭐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몇 주 계속해서 미국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 선거를 조금 크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국제정치학적 그 변화, 흐름의 맥락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계주의, 글로벌리즘, 그리고 세계주의와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의 대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주의를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끌고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계주의자, 글로벌리스트를 대변하는 사람인 것은 맞는데 글로벌리즘을 끌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미국의 대선은 세계주의, 글로벌리즘과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의 대결이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주류에 거부하는 책 같아요. 신의 개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쓰면은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뭐 신의 개입 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 송이달이라는 조선일보에 평생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그 퇴임하고 나오셔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뭐 학자이자 기자이자 박사님인 그 아주 제가 잘 아는 그런 분이 트럼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한 권 얻어가지고 지금 뭐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소개를 잠깐 하고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2기 한국이 나아갈 길을 찾다. 트럼프 2기 그러니까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신의 개입 저것도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후보구나라는 허상과 편견 넘어 진짜 트럼프 깊이 읽기. 이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알려진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를 비난하실 분은 반드시 송이달 박사가 쓴 이 책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독 한국에서는 감정적 관점과 파편화된 접근에 치우쳐 관련 논의와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트럼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트럼프를 비정상적인 인물로 다 간주해버리니까 저 사람은 연구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트럼프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진짜 트럼프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저 사람하고 외교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그 이익, 뭐 대한민국의 이익이 뭡니까? 국가 안보, 통일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 넘버 아니겠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썼는데 나는 정말 한국 학자들이 이렇게 그 책을 잘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미국 학자들이 쓴 책 어느 책보다도 더 훌륭한 트럼프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님은 뭐 저랑은 오랫동안 잘 알고 있던 분인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하고 대학원 마쳤고 그리고 동국대학에서 이제 미국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미국에 어떻게 로비하느냐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타운 대학도 갔다 오고 미국에 관한 책이 많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 이건 뭐 나온 지 꽤 오래됐지만은 제가 뭐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미국을 로비하라. 그러니까 미국을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최근에 트럼프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떨겨뜨리는데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고 누가 되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그 외교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이 송이달 기자, 송이달 박사께서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뭐
꼭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알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예, 이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짤막짤막한 그 논문들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재림을 축복으로 만들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트럼프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죠. 예, 트럼프 재림을 축복으로 만들기. 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 4번째 주한미군 분담금 이슈에 선제 대응하라. 정말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읽었습니다. 2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오해와 이해 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저 사람 또라이도 아니고 바보도 아닙니다. 저 사람 하루에 3시간씩 책을 읽는데요. 명상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책도 많이 읽었고 책을 19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왜 책을 이렇게 많이 썼냐 그랬더니 자신을 가장 점잖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쇄된 글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 자기는. 요새 그 책 안 읽고 전부 뭐 그냥 전화기로 뭘 하는데 그런 파편화된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인쇄된 책은 책 나름대로의 그 권위가 있는 것이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트럼피즘이라고 그러고 열광하고 있어요. 미국 가보면 텍사스 같은 데는 트럼프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문 앞에다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써놓고 말이죠. 부활하는 미국의 민족주의, 세계화의 부적용과 소외, 미국 백인들의 불만과 분노,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의 지원, 기독교 신자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죠. 문화전쟁과 반PC주의, 그리고 4번째 4부 트럼프 2기의 정책,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이거를 1기의 트럼프 외교 정책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분석을 정말 탁월하게 해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강력하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라고 그랬죠. 트럼프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미국을 너무나도 막강하게 만들므로써 아예 군사력 쓸 일을 없게 할 거야. 다른 나라들이 미국한테 감히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기본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자병법 트럼프한테 제일 좋아하는 책, 꼭 읽어야 될 책이 뭐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손자병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자기는 하루 3시간 정도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걸 깨달았다. 나는 그 시간에 독서와 묵상을 한다. 그리고 1987년 11월에 거래의 기술을 이제 시점으로 모두 19권 책을 썼다고 합니다. 거래의 기술, 아트 오브 더 딜. 저 책은 나와가지고 1년 동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했습니다. non-fiction. 그러니까 소설책이 아닌 부분에서 베스트셀러고 그 해에 거래의 기술 다음 세컨드 베스트셀러가 폴 케네디 교수의 강대국의 흥망이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 사람 존경해야 될 사람인가 이런 걸 그 청중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책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많이 쓰고 그리고 퇴색하지 않는 존경심, 인쇄된 글, 우리가 인터넷 시대지만은 인쇄된 글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나온 학교가 그 와톤 스쿨이라고 펜실베니아 대학 그 경영학과 아주 좋은 학교죠. 거기서 그 이제 공부하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관심 갖고 뭐 질문하니까 교수가 그랬대요. 너는 왜 이렇게 그런데 질문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뉴욕 최고의 부동산 왕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전 뭐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 참 대단한 경영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마침 나왔길래 나온 지 8월 20일 무렵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트럼프가 아주 싫은 사람은 꼭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요 이번 주일에 제일 큰 사건은 그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라는 그러니까 제3의 후보가 원래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저 사람은 평생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주당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바이든한테 도전했다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인디펜던트 무당표로 출마했다가
나는 트럼프 지지하겠다 하고서 이제 선거운동을 마쳤습니다. 저 사람은 6살 때부터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석한 지금 70세인데 평생을 민주당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나오게 된 것을 댄 본지노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평론가죠. 저 사람은 원래 그 FBI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그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평생을 민주당원으로 살았고 민주당의 아이콘, 케네디니까 아이콘이죠. 아이콘 가문 출신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 했고 러닝메이트도 민주당원이었던 그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그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옛날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은 글로벌리스트, 커뮤니스트, 막시스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몇십 년 전 민주당하고는 다른. 이번에 그 나오면서 그 사퇴 해견하면서 나중에 울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평생을 몸담았던 그 당에서. 그리고 케네디 그러면은 민주당의 아이콘인데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도 항상 존 F 케네디 33대 미국 대통령이죠. 그 사람을 자기는 본받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 그림 보시면은 그저 브라운색 옷 입은 사람이 존 F 케네디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63년에 암살당하고 그리고 68년에 동생이 암살당하는데 바로 그 동생의 아들이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에드워드 케네디. 에드워드 케네디는 대통령이 안 나오고 그냥 상원의원 하다가 이제 뭐 몇 년 전에 죽었죠. 저 미국의 민주당의 상징이 케네디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을 떠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미국 경기가 얼마나 나쁘냐.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경제를 망친 사람이 대통령에서 떨어집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이지만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행정부의 두 번째로 높은 강요니까 미국 기름값이 51% 올랐습니다. 전기값이 32. 그리고 비행기 미국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고속버스 타듯이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요금이 23%. 그리고 시장 가서 장 볼 때 22%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렌트비가 22% 오르고 달걀값이 47%, 자동차 보험료 54%, 그리고 K12, K라는 거는 유치원이에요. 12는 12학년. 학교에서 이제 도시락 밥 먹고 돈 내고 사 먹죠. 그 밥값이 66%. 무지무지하게 올랐다. 그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나라는 맞는데 미국 국민의 60%가 페이책 투 페이책입니다. 페이책이라는 건 뭡니까? 월급 봉투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거 받은 다음에 한 달 살면은 돈 다 떨어져. 그럼 또 받아가지고 또 한 달 살고. 그러니까 그냥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물가가 오르면은 기름값, 밥값 다 올랐으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그랬는데 카말라가 놀랍게도 내가 여러분들 잘 살게 해줄게 하고 이번에 대통령은 나온 지 25일 만에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 해리스가 준비하는데 25일이나 걸려 발표한 경제정책은 50년 전에 실패했던 거랑 똑같은 정책이다. 이거를 정책이라고 내놓느냐. 저 우리나라는 말이죠. 마치 그 트럼프가 지금 쩔쩔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작년 가을에 한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카말라 해리스 is incompetent. 카말라 해리스는 무능하다. unqualified. 자격이 없다. and the worst vice president in 40 years. 40년 만에 최악의 부통령이다. 라고 데일리 메일이라는 여론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최악의 부통령이 누구요? 카말라 해리스가 40%로 1등, 두 번째가 마이크 펜스, 세 번째가 마이크 펜스는 트럼프 때 부통령이죠. 그다음에 딕 체니, 부시 대통령 때 부통령입니다. 아들 부시 때. 그다음에 댄 퀘일, 이거는 아버지 부시 때 부통령. 그다음에 조 바이든, 오바마 때 부통령, 현 대통령이죠. 조지 H.W. 부시, 레이간의 부통령, 알고, 클린턴의 부통령. 보세요. 다른 사람은 기껏 아주 엉망이라도 17%인데 카말라 해리스가 최악의 부통령이다가 40%인데 그 최악의 부통령이 대통령 나오자마자 최선의 후보다. 여러분 그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 보시고 세상을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그 흰 얼굴의 여자 그 꼬마가 오바마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오바마의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 오바마의 생물학적 어머니. 질문하겠습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났으면 흑인이냐? 근데 미국에서는 흑인이라는 게 더 유리한가 봐요, 요새.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이게 그 바로 오바마의 엄마 아빠입니다. 이거 오바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죠. 한번 그냥 생각해 보자고 제가 그 오래된 사진을 한번 꺼내 와 봤습니다. 오늘 본론인데 사실상에 카말라 해리스는 지금 앞에 설명했지만 한 세력을 대표하거나 이끄는 인물은 아니에요. 다만 그 한 세력이 내세운 인물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은 꼭두각시입니다. 근데 그 세력이 누구냐? 글로벌리스트예요.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말라랑 붙게 된 반면 트럼프는 세계사 및 미국사의 한 시점에 나타난 하나의 조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물론 원래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 하면서 하나의 조류를 이끄는 사람이 됐어요. 그 트럼프가 이끄는 조류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그리고 그거를 요새는 트럼피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앞시대를 냉전시대라고 그러죠. 미국은 반공 그리고 반소련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단결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자유주의 국가지만은 사람들 생각이 거의 같았어요. 공산주의는 안 돼, 소련은 안 돼. 근데 소련은 정말로 막강한 나라였죠. 소련은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인의 삶의 방식을 진정으로 위협했던 나라다. 이게 냉전시대입니다. 냉전시대 때 3차 대전 발화까지 간 것이 큐바 사건인데 큐바 사건 때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후르시초프, 뭐 요새는 후르셰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위기까지 갔던 그 미국은 반공으로 단합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반공으로 단합했던 시절이니까 저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공산주의를 몰락시키겠다고 그랬는데 냉전의 마지막 판에 49개 주를 석권하는 이제 이런 일이 지금은 나타나기가 힘든데 저 세력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죠. 공산주의 무너뜨린 다음에 저거 소련에 소련 깃발이 내려가고 크레물린 궁전에 지금 러시아 깃발이 올라가는 겁니다. 소련이 붕괴됐고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저기서 1991년 크리스마스 날 이제 소련 깃발은 내려가고 이제 러시아 깃발이 올라갔다. 이제 세계가 역사가 바뀌는 거죠. 91년 이후를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등으로 등극한 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무역, 즉 세계화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미국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야,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고 장사를 잘해. 근데 그때 소련 때문에 지구 반쪽은 공산주의를 하는 바람에 세계가 제대로 무역을 못해서 이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이 세계는 전부 다 자유무역을 해야 돼. 그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국제 분업의 논리 또는 세계화의 논리입니다. 이제 경제적인 국경은 다 없어져서 그 세계가 된 거예요. 모든 나라가 경제적 국경을 헐고 무역을 하게 되면 즉 잘 만드는 걸 갖다 팔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차 잘 만드니까 자동차 만들고 한국은 뭐 전화 잘 만들면 전화 만들고 미국은 농사를 잘 지으니까 옥수수 만들고 전부 다 세계가 다 분업을 하면은 다 잘 살게 되는 거야. 우리 경제학 이론에는 사실 분업을 하게 되면 다 잘 살게 되는 게 맞습니다. 지구 사람 모두가 더 잘 살게 되지.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끌어가고 그거를 세계화의 시대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메리카니제이션, 미국화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를 당했죠. IMF가 뭐냐면은 냉전 때는 미국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봐줬습니다. 자유무역 안 해도 봐줬어요. 한국 너는 우리 편이고 공산주의랑 싸우니까 고생하니까 미국하고 장사할 때 꼭 원칙대로 안 해도 돼.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지만은 너는 봐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공산주의에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그 자유주의 그 논리를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한국 이제 너도 자유주의 원칙대로 해. 자동차 회사가 컴퓨터 만들고 그러는 거 안 돼. 그러니까 나 게임을 제대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1997년에 참 골았죠. 냉전 시대 미국은 한국에게 냉혹한 자유주의 경제 논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7년 세계는 더 이상 냉전 시대가 아니었고 에이지 오브 글로벌리제이션 모든 나라가 경제 국경을 허물고 장사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론이 있어요.
자유무역이 왜 좋은지, 자유무역 세계화의 이점,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인 제프리 프리덴이라는 저 사람은 정치학 경제학 다 아는 사람이에요. 글로벌 캐피탈리즘인데 저기가 세계화가 왜 좋으냐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과거 국가들은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했다. 옛날에는 말이죠. 어느 나라가 모든 걸 다 잘 만드는 나라가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들은 자신들이 제일 잘 만드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렇지 않은 물건들을 수입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못 만들지만 좋은 물건을 외국 거 사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뭐 다른 나라들이 전화를 어떻게 잘 만들겠습니까? 테레비. 우리가 끝내주게 만들어서 파니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주 좋은 테레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물건들을 수입한다. 그런데 국제적 분업은 가족과 마을과 국가를 분열시키게 했고 끈끈했던 전통사회를 파탄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기계를 잘 만들어. 그래서 갖다 팔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쌀을 잘 만들어. 쌀 잘 만드는 나라한테 쌀을 사옵니다. 우리는 기계를 팔고. 그 우리나라 쌀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저런 일을 우리가 당했는데 미국 쌀값이 우리나라 쌀값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가격이. 그거 사오면 우리 국민들은 싼 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이제 가는 겁니다. 세계화의 논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농민, 너 농민은 우리나라 국민은 5%밖에 안 되잖아. 95%는 싼 쌀 사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세계화 시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이 불쌍했고 우리나라는 또 어느 나라는 대장간 아저씨들이 불쌍했고 왜? 더 좋은 낫이나 칼을 잘 만드는 나라 걸 사오니까 모든 그 전통사회에 흩어진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고통을 당했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 농민들 고통당했죠. 그리고 또 기계공업이 약한 나라들은 그냥 허술한 노동자들 다 그래서 이제 막 흩어져. 전통사회가 다 붕괴돼. 세계화의 효과가 전통사회의 붕괴인데 모든 사람은 더 좋은 물건은 더 세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제프 프리덴 교수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그들의 아이들 혹은 손자들은 부모들 위에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화는 좋은 것이야. 바로 세계화는 그래서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시대가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06년에 세계화는 좋은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2020년에 이제 그 책에 재판을 썼는데 세계화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부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로벌 캐피탈리즘 해가지고 is fall and rise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에는 그것이 붕괴됐다가 올라섰는데 and it stumbles in the 21st. 21세기에는 세계화가 흔들거리고 있다. 세계화를 흔들어 놓은 사람이 트럼프 또는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게 세계화 다 흔들어 놓은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세계화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왜 흔들거리냐 볼까요? 전통사회가 다 무너졌다고 그랬죠. 미국은 세계화가 돼가지고서 망한 동네가 있습니다. 망한 동네가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지도에 더 러스트 벨트 엑소더스. 옛날에는 저기가 미국의 공업지대에 아주 그 미국을 먹여 살린 곳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미국이 다른 나라를 못 따라가요. 그 세계화 시대 때 저기가 다 망하는 겁니다. 세계화 시대 때는 어디가 미국에서 날렸냐? 세계화 시대 때는 IT 산업이 막 뜨죠. IT 산업 뜨다 보니까 미국의 해안가에 있는 여러분 그 오른쪽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은 러스트벨트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내가 이제 번쩍번쩍 그 파란색으로 칠한 그 지역이 세계화 시대 때 급격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돈을 막 벌기 시작하는 미국의 세계화 시대의 엘리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또 저쪽 그 아마존이 있는 시애틀이라든가 그리고 저쪽 뉴욕 뭐 워싱턴 이런 데는 완전히 돈을 끝내주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이제 그 세계화 시대에 엘리트들이 다 거기 모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러스트벨트 사람은 다 그냥 막 그 이제 망하는 거예요. 왜? 일제차 사와.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디트로이트 이놈들아 자동차도 잘 못 만드는 것들이 뭐라고 떠들어? 우리는 일제 멋있는 거 탈 거야. 고장도 안 나는. 야, 저 밑에 있는 그림은 미국의 그 자동차 노조 사람들이 일제 자동차를 부시는 거예요. 일제 자동차를 부시는 장면입니다. 세계화 시대 때, 무역의 시대 때 이렇게 망하는 곳이 있고 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흥했냐면은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슈퍼클래스라는 계층이 생깁니다. 슈퍼클래스.
이거는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데이비드 로시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The Global Power Elite and the World They Are Making. 세계화 시대의 파워 엘리트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계. 이들은 말이죠. 저 책에 보니까 전 나온 지는 뭐 십몇 년 된 책입니다. 그 세계를 100만 명으로 치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이 엘리트예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저 때는 60억인데 세계의 엘리트가 6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6천 명이 지구를 다 지배해. 그들은 정부를 지배하고 초대기업을 지배하고 국제 금융을 지배하고 언론, 세계 종교를 지배한다. 그들은 배후에서 세계 최악의 범죄 조직과 테러 조직조차 운영한다. 이게 바로 미국의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는 세력이고 세계를 끌어가는 미국 내 일부 세력입니다. 저들은 말이죠. 야, 우리가 미국보다 더 세네. 미국이란 나라를 약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더 세져야 되겠어.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국경 오픈해. 뭐 무슨 국경을 딱 막고 있어. 이제는 국가의 시대가 아니야. 세계야. 에이지 오브 글로벌리제이션. 그 시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 시대 때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조지 소로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한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저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었죠. 저 사람은 세계화 시대 때 미국보다 더 강해진 사람들입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이들은 세계화 시대의 슈퍼 엘리트들이며 미국이라는 국가보다 자신들이 더 막강한 세력을 가졌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제가 쓴 말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방해할 경우 미국이 약화 해체되는 것을 말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센 나라죠. 야,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국이란 나라를 해체하는 거야? 미국이 국가로서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들에게는 국경이 필요 없을지 모른다. 국경은 구시대의 유물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돈만 잘 벌고 월급만 잘 받으면 되지. 니네 회사 사장이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게 뭐야. 그게 글로벌리스트 마인드예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한때를 풍미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을 것처럼 전통사회가 파탄나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 또는 도시에 있는 그 대장간 아저씨들 다 집을 버리고 다 흩어졌다 뿔뿔이. 그렇지만 세계화가 좋은 이유는 그래도 그들의 아이들은 그들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러스벨트 참 공장 문 닫고 저 공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갔죠. 또는 임금 싼 나라로 갔죠. 저 그 공장에서 일하던 아저씨들 터덜거리면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디트로이트 시가지예요. 디트로이트가 한때 잘 나가는 그리고 그 시가지에 서 있는 참 망한 그 지역의 어떤 여인이죠. 제가 디트로이트를 그 백화점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쌀은 생명이다. 쌀 개방을 저지하자. 저 사람들은 쌀 개방하면 망하니까. 근데 저 사람 아들들은 쌀 개방하면은 싸게 쌀 사 먹으니까 좋아요. 글로벌리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토불이라는 구호가 그때 같이 나왔습니다. 몸과 그 땅은 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쌀 먹어야지. 한국 소고기 먹고. 참 세계화 시대의 반세계화 구호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가 100% 이기는 건 아닙니다. 왜? 농민도 살아야지. 그리고 미국에는 자동차 공장 사람도 살아야지. 아무리 미제차가 일제차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바로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갈등을 벌이는데 그 와중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분노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저기 2016년 얘기입니다. 분노한 백인 노동자. 그래서 놀랍게도 원래 노동자들은 다 민주당을 찍었는데 공화당이 노동자의 당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세계화 시대 때 나타납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미국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 힐빌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야? 민주당의 세계화 정책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화당을 찍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F.H. 버클리라는 사람은 트럼프의 연설문 써주던 사람인데 더 리퍼블리칸 워커스 파티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노동자의 당으로 됐습니다. 미국 정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의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도의 그 부자들 그리고 그들은 미국 정치도 좌지우지하죠.
카말라 해리스는 극도의 부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닌데 그 극도의 부자에 들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의 그 대변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스티븐 킹이라는 교수가 2017년 무렵부터 이제 세계화 시대는 끝나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쌀값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미국 쌀을 4분의 1에 사 먹는다고 우리나라 농업을 없앨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자동차를 잘 못 만들어도 자동차 공업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국가 안전의 기본 산업인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세계화가 퇴조하고 있다. Grave New World. 새로운 세상은 좀 침울하다라는 식으로 세계화 퇴조에 관한 책이 나왔죠. 보세요. 지금 바이든이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전날까지도 24시간 전까지도 나만이 트럼프를 깰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인데 무참하게 쫓겨나는 그 장면을 미국에서 그 만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기서 글로벌 세력의 대표자는 맨 오른쪽에 있는 조지 소로스입니다. 미국 사람들 그 만화가들 천재들인데 조지 소로스 참 이렇게 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화 저 사람들은 정치가들이니까 그 세계화의 슈퍼 엘리트의 대변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참 놀라운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세계화 시대니까 갈리죠. 세계화의 덕을 본 세력들 파란 주입니다. 세계화 때 피해를 본 세력들 빨간 주로 대충 나타나요. 대강 뭐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왜냐하면은 그 컴퓨터 회사들이 텍사스로 다 이사 가니까 이제 스타일은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2020년에 저런 모양대로 바이든이 이긴 주가 파란색이고 트럼프가 이긴 주가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나라가 넓으니까 그냥 화나면 다른 데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저 짐차 빌려가지고 그냥 전부 다 텍사스로 나가는 겁니다. 텍사스로 무지하게 많이 갔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낙오한 사람들 전부 다 그 빨간 주로 가는 거예요. 그 파란 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옮겼다. 이거 제가 그 한번 텍사스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것을 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죠. 그거를 브리튼 엑짓 해갖고 브렉시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웃겨요. 언론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언론들이 최근 세계 정치 무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영국이 브렉시트 해갖고 망했대. 네, 맞아요. 돈은 조금 덜 봅니다. 돈은 덜 벌어요. 근데 영국은 대영 제국을 되찾았습니다. 영국은 EU에서 빠져나감으로써 다시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아가지고 미국과 함께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미국이 가는 어디 곳도 따라가면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정말 독립국으로서 그 돈이 다가 아니다는 그래서 그 지금 세계화하고 그리고 국가화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국가화가 오히려 세계화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면은 국가화가 이기는 거예요. 지면은 세계화가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는데 결국 그것은 뭐 영원히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계화 시대 때 미국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뽑아놨죠. J.D. 벤스. 저 사람은 세계화 시대 때 미국의 전통사회가 무너졌는데 바로 그 전통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스가 나와서 지금 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로버트 케네디는 그 의미심장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세계화에 대해서 다 음모 세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리얼 앤토니 파우치. 저건 누굽니까? 미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미국 보건을 책임졌던 사람이죠. 앤토니 파우치한테 왜 미국은 6피트 해가지고 1m 80cm입니다. 우리나라는 2m라고 그랬죠. 왜 거리두기를 6피트를 하죠? 그랬더니 그냥 내가 만든 숫자예요라고 대답해갖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모론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약회사들 돈 벌려고 한 거다라고 저 사람이 이제 변호사인데 로버트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 나오고 또 다른 법과대학 가가지고 변호사인 사람입니다. 더 우한 코버랍, 우한 바이러스를 어떻게 숨겼느냐. 이게 글로벌 엘리트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했다라는 뭐 그래서 음모론자라고 이제 비난받지만은 저 사람이 저건 뭡니까? 세계화에 반대하는 기본적인 것이죠. 이 사람이 그 트럼프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쪽 민주당 부통령 미네소타주에 아주 정말로 잔인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냥 완전히
이제 꽁꽁 봉쇄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그 미네소타에 자동차에 붙였어요. 오픈 미네소타 나우. 미네소타주를 지금 좀 제발 열어주세요. 커런틴, sick, at risk. 그러니까 지금 봉쇄를 해갖고 다 아파서 죽겠어요. 뭐 이런 소리입니다. 나따 헬시. 건강해지지 않고. 그 팀 월즈라는 부통령은 뭐 생기기는 뭐 점잖은 그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정말로 무서운 독재자였습니다. 집에서도 마스크 하라고. 딱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아, 이거는 완전히 글로벌리스트하고 미국의 내셔널리스트가 한번 붙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싸움이 간단하지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대세를 보면은 이제 세계화의 시대가 한 20년 갔어요. 그런데 세계화의 시대가 지금 퇴조하고 있습니다. 퇴조하는 과정에 지금 치열하게 한번 붙는 것이 지금의 선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는 거는 아주 돈이 많은 당연히 세계화의 그 초엘리트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가지고 X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를 트위터로 했습니다. 트위터가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그런데 트럼프를 트위터가 쫓아냈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 트럼프가 지금 최근에 다시 트위터에 복귀했죠. 이름이 X로 바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되는데 9천만 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2천만 명의 팔로워가 있고 바로 지금 이제 이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라는 그 아주 미국 세계 최고의 부자가 트럼프를 편들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이죠. 영국계죠. 그런데 지금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벤져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세 사람은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그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글로벌리즘이라는 강의를 냈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리즘에서 득을 본 나라예요. 보세요.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무역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나 무역을 강조했습니까? 덕을 봤는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세계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논쟁이 많은데 결론을 그냥 내겠습니다. 아직 뭐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아주 괜찮은 학자가 요람 하존이라는 사람이 The Virtue of Nationalism, 국가주의는 좋은 거야 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국가주의하고 세계주의가 서로 싸우고 있죠. 근데 저 사람은 A nationalist order is the only realistic safeguard of liberty in the world today. 세계 사람들이 자유를 즐기려면은 자유를 향유하려면은 세계가 하나가 되면 안 돼. 각 국가들이 다 따로따로 독립해서 국가들마다 자기를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큰 자유와 안전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이 더 좋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셔널리즘이 그래서 이 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뭐 시진핑도 다 내셔널리스트죠. 아베도 내셔널리스트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Should we fight for international government? 우리는 세계 정부를 위해서 싸워야 할까? 혹은 Should the world nations keep their independence and self-determination? 세계 국가들은 그 자기 독립을 유지하고 self-determination은 뭡니까? 그러니까 민족 자결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요람 하존이라는 저 이스라엘 대학 교수는 헤브리 대학 교수죠. 그 세계는 국가들이 서로 주권을 유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때 그때 각국 국민들 결국은 세계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글로벌리즘 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들 사람들이 자유를 뺏겼습니까?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되면 저렇다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뭐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뭐 사람들마다 자기 견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람 하준이라는 저 사람은 구약학자이기도 하고 국제정치학자이기도 한데 저런 식으로 나는 저 견해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싸움은 뭐 개인의 싸움이라기보다도 그 지구의 그 변화의 흐름, 거대한 조류, 국가냐 세계냐의 싸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대하게 하는 거기에 이제 한 그 리더로서 이제 지금 끌고 나가고 있고 카말라 해리스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 글로벌 슈퍼 클래스
정말 지구에 6천 명밖에 안 되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인 그 사람들을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론 하루하루 변화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9월 10일 날 토론을 한 다음에 그때 다시 봐야 되는데 뭐 하여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중국 북한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에는 그쪽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